어느 평범한 밤 한 여성이 시댁집을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서요.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외투도 모두 집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집 마당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니, 정말로 나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실종으로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3년 10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시댁집에는 여러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3세의 며느리 서민지 씨는 남편과 함께 그날 오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급한 업무 때문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민지 씨는 시댁에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민지 씨를 포함해 4명이 있었습니다. 68살의 시어머니, 35살의 시누이, 그리고 31살의 시동생이었습니다. 모두 2층 집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짧은 인사와 함께 민지 씨는 부엌에서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1층 현관문을 지나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2층 구조였고 마당을 거쳐 바깥 골목으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고개만 끄덕였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아직 안 왔네. 시누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쓰레기통이 바로 앞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동생이 1층으로 내려가 현관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당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걸쇠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시동생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골목을 살폈지만 민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가 골목 쪽으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씨의 휴대폰은 2층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도 가방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외투도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민지 씨의 운동화만 남아 있었고 슬리퍼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남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민지가 휴대폰 없이 나갈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우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골목과 인근 공원, 편의점 주변을 살폈지만 민지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시댁집을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역시 마당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식 반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민지 씨가 밖으로 나간 뒤에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잠근 건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양이가 있어서 문을 잠갔어요. 밖으로 나갈까 봐요. 고양이요? 네, 저희 집 고양이가 문틈으로 자주 나가려고 해서 항상 문을 잠가요. 그러나 이웃 주민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지나가는데 그 집 마당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평소엔 밤에도 열려 있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잠겨 있어서 이상했어요. 형사들은 시간대를 재구성했습니다. 민지 씨가 나간 시각은
오후 10시 10분경이었습니다. 이웃이 목격한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그 사이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큰 의문은 민지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어디로 간 걸까요? 외투도 없이 찬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자발적 실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외출 준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 구조를 보면 민지 씨가 나간 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잠근 겁니다. 형사들의 시선이 시댁 식구들에게 향했습니다. 민지 씨가 사라진 그 시간,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당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밖으로 나갔다면 누군가 그 문을 잠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집안에 있던 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양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평소엔 열려있던 문이 그날 밤만 갑자기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문이 사건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실종 신고 다음 날 오전 수사팀은 시댁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베테랑 형사 한 명이 마당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문의 구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낡은 철제 문이었고 안쪽에 걸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깥쪽엔 손잡이만 있을 뿐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 절대 잠글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민지 씨가 나간 뒤 누군가 이 문을 잠갔다는 건데 왜 잠갔을까요? 동료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만약 민지 씨가 정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문을 잠가야 했을까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문을 잠근 시각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민지가 나가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요. 고양이가 문 쪽으로 가길래 잠갔어요. 그럼 민지 씨가 밖에 있는 걸 알면서 문을 잠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곧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민지 씨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소리가 없었어요. 형사는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밖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문이 잠긴 걸 알면 당연히 문을 두드리거나 부를 텐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이웃 주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새 집 건너 사는 60대 남성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산책을 나갔어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문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어땠습니까? 항상 열려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요. 고양이가 드나들게 문을 조금 열어뒀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잠긴 게 이상했어요. 그 시각에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까? 2층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1층 부엌 쪽에도 불빛이 보였던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이웃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늦게 퇴근했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엔 마당문이 열려 있어서 고양이가 문틈에 앉아 있곤 했는데 그날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시각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밤 11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증언들은 일치했습니다. 평소 열려 있던 문이 그날 밤만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사들은 시댁 식구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개별적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먼저 신우이를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35살의 신우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가 나간 뒤 뭐 하셨습니까? 거실에서 텔레비전 봤어요. 문 잠그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럼 어머님이 문을 잠갔다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중에 동생이 내려가서 문이 잠겼다고 해서 알았어요. 민지 씨와 사이가 어땠습니까?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다툼은 없었습니까? 가끔 의견 차이는 있었죠. 집안일 때문에요. 그날 밤도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형사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민지 씨와 대화 나누셨습니까?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금 얘기했어요. 별것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냥 집안 정리 문제였어요. 제가 쓰던 방을 민지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민지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싸운 건 아니에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어서 시동생을 조사했습니다. 31살의 시동생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나간 뒤 언제 문이 잠긴 걸 알았습니까? 한 30분쯤 지나서요. 누나가 민지가 왜 안 오냐고 해서 내려가 봤어요. 문을 열어봤습니까? 네, 열어봤는데 잠겨 있었어요. 그럼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까? 네, 골목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민지 씨를 찾으러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시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곧 올 줄 알았어요. 민지 씨와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냥 형수였어요. 별로 대화 안 했어요. 그날 밤 민지 씨와 대화 나눴습니까? 거의 안 했어요. 형사는 시동생의 태도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무덤덤했습니다. 차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그날 밤 차를 사용하셨습니까? 시동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안 썼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형사는 차량 조회를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웃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마당문을 잠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즘 고양이가 자꾸 나가려고 해서 잠그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요. 그런데 이웃은 그날 밤에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민지 씨와 며느리 사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착한 며느리였어요. 갈등은 없었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다들 잘 지냈어요.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이미 집안일로 민지 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증언이 엇갈립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문을 잠갔다고 하는데 이웃들은 그날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민지 씨와 마찰이 있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날 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집을 다시 수색합니다. 이번엔 감식반과 함께 모든 방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형사들은 다시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민지 씨가 정말로 그 문을 나갔는지
아니면 나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마당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두는 문은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증언은 엇갈렸고 진술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당문 하나로는 사건을 풀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었고 이웃들의 증언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흔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실종 3일째 수사팀은 다시 시댁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과학수사대와 함께였습니다. 감식 반원들은 각종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방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혈흔, 섬유, 지문, 모발, 뭐든 찾아내야 합니다.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방 앞을 서성였고 시동생은 1층 부엌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감식 반원들은 민지 씨가 사용했던 2층 작은 방부터 조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베개를 들춰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깨끗합니다. 한 감식 반원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거실과 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려 혈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층도 조사하겠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엌을 먼저 살폈습니다. 싱크대 주변 가스레인지 뒤 냉장고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베란다는 부엌과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빨래 건조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무심코 창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창틀 모서리에 갈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에는 그것이 범죄 현장에서 자주 보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미놀 시약 가져오세요. 감식 반원이 달려왔습니다. 불을 끄고 창틀에 시약을 뿌렸습니다. 자외선을 비췄습니다. 파란 형광빛이 번졌습니다. 혈흔 반응 양성입니다. 감식 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팀장도 내려왔습니다. 모두 베란다 창틀을 응시했습니다. 샘플 채취하십시오.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감식 반원은 조심스럽게 얼룩을 긁어내 용기에 담았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즉시 국과수로 보낼 샘플이었습니다. 형사는 베란다를 둘러봤습니다.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개의 화분이 있었는데 배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3개는 벽 쪽에 일렬로 놓여 있었지만 하나는 창문 바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화분 원래 여기 있었습니까? 형사가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신우이는 베란다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원래 저기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신우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분을 잘 안 봐서요. 형사는 화분을 옮겼습니다. 화분 밑바닥에 먼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화분이 지금 놓인 위치가 아니라 창문에서 30c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화분은 최근에 옮겨진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동료 형사가 물었습니다. 창틀의 혈흔을 가리려고요. 형사는 화분 안쪽도 살폈습니다. 흙 표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흙을 뒤섞은 흔적이었습니다. 이 흙도 채취하십시오. 감식 반원이 흙을 조심스럽게 떠서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베란다 앞에 세웠습니다. 이 혈흔에 대해 아시는 분 있습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동생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시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리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그때 피가 좀 튄 것 같아요. 형사는 시누이의 손을 봤습니다. 어디를 다치셨습니까? 시누이는 왼손 검지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거요. 칼에 베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형사는 계산했습니다. 민지 씨가 실종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흘이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는데 피가 안 닦였습니까? 시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청소를 잘 안 해서요. 베란다는 매일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빨래도 널고 화분에 물도 주고요.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검지를 다쳤다면 피가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혈흔은 창틀에 튀어 있습니다. 높이가 1m 20cm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피가 튈 수 있습니까?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손을 휘두르다가 튄 것 같아요. 왜 손을 휘둘렀습니까? 아파서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식 반원에게 말했습니다. 시누이 씨 혈액 샘플도 채취하십시오.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베란다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피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상처 크기와 혈흔 양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검지 작은 상처로는 창틀까지 피가 튈 수 없습니다.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화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혈흔을 가리려고 옮긴 겁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민지 씨 혈액이 나온다면 이 집안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민지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베란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마당문을 잠근 겁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시동생 차량이 그날 밤 11시 40분경 집 앞 도로에서 포착되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화면에 어두운 골목이 보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량 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차였습니다. 시동생은 그날 밤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차를 어디로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차에 뭘 실었을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동생 차량을 압수합니다. 감식반에 즉시 넘기십시오. 다음 날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란다 혈흔 DNA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지 씨 혈액입니다.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99.9% 일치합니다.
형사는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혈흔이 민지 씨 것입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민지 씨는 베란다에서 다쳤습니다. 아니면 살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오늘 오후쯤 나올 겁니다. 팀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전부 소환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얼룩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베란다 혈흔은 민지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명확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 안에서 다쳤거나 죽었습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들을 압박할 차례였습니다.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형사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지 씨의 남편이 수사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민지가 항상 덮던 이불이 없어졌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불이요? 네, 회색 극세사 이불이에요. 민지가 시댁에 갈 때마다 덮던 건데 집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시어머니께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세요. 세탁했는지도 모른다고요.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진 겁니까? 민지가 실종된 그날부터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그 이불을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 선물로 제가 사준 거였거든요. 시댁 갈 때도 꼭 챙겨갔어요. 그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지 씨가 회색 이불을 덮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이불입니다.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극세사 재질이었고 무릎 담요처럼 작은 크기가 아니라 싱글 침대용 크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영장을 들고 갔습니다. 집 안 모든 물품을 확인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2층 민지 씨가 사용하던 방부터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이불 몇 개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색 극세사 이불은 없었습니다. 다른 방도 확인하십시오. 시누이 방, 시동생 방, 시어머니 방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세탁실은 어디입니까? 1층 화장실 옆이에요. 형사들이 세탁실로 갔습니다. 세탁기 안을 확인했습니다. 빨래 몇 벌이 들어 있었지만 이불은 없었습니다. 건조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마당 뒤쪽에 있어요. 형사들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감식 반원이 다가왔습니다. 창고 구석에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다 남은 천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태운 흔적입니다. 감식 반원이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갈색으로 그을린 천이었지만 재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극세사 같습니다. 형사는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샘플 채취하십시오. 감식 반원은 천 조각과 재를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뒤졌습니다. 여기 끈도 있습니다.
가느다란 끈이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극세사 재질이었습니다. 이불을 묶었던 끈일 수 있습니다. 형사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에 대해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창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걸레를 태웠어요. 언제요? 며칠 전이요. 왜 태웠습니까? 더러워서요. 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태웠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창고 안쪽을 더 살폈습니다. 바닥에 기름 얼룩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불을 피웠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도 전부 채취하십시오. 오후 시동생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민지 씨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머리카락 3가닥과 장신구 파편이 나왔습니다. 장신구요? 네, 작은 은색 귀걸이 조각입니다. 민지 씨가 착용했던 귀걸이와 일치합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민지 씨가 그 차에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트렁크 카펫에서 흙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어떤 흙입니까? 점토질이 섞인 붉은 흙입니다. 이 지역 일반 주택 마당 흙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어디서 온 흙인지 분석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질조사팀에 의뢰했습니다.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는 이틀 뒤 나왔습니다. 흙 성분이 이 마을 외곽 농경지와 일치합니다.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반경 3km 이내입니다. 형사들이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버려진 비닐하우스 몇 개와 휴경지입니다. 수색을 시작합니다. 수색팀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찰견과 함께 외곽 지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경찰견 한 마리가 버려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색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 구석이었습니다. 흙이 부자연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삽 가져오십시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얕게 파내자 회색 천이 보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민지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시신 발견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감식반 출동시키십시오.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머리 뒤쪽 둔기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실종 당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팀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체포할 시간입니다. 형사들이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 3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 밤 시누이와 민지 씨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격렬하게 다투던 중 시동생이 끼어들었고 흥분한 시동생이 둔기로 민지 씨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신을 이불로 싸서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3사람은 밤늦게 시신을 차에 싣고 비닐하우스로 옮겼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지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시댁 베란다에서 죽었습니다. 민지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범행의 전말을 밝혀야 했습니다. 누가 왜 민지 씨를 죽였는지,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 3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압박할 차례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생을 먼저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31살의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트렁크에서 민지 씨 DNA가 나왔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 당신 차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시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민지 씨 시신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민지 씨는 회색 이불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네 창고에서 태운 이불 조각과 재질이 같습니다. 시동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트렁크 흙과 비닐하우스 흙도 일치합니다. 당신이 시신을 옮긴 겁니다. 시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차근차근 말해 보십시오. 시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누나랑 형수가 베란다에서 싸웠어요. 집안일 때문이었어요. 형수가 누나 물건을 치웠다고 누나가 화를 냈어요. 계속하십시오. 소리가 커져서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형수가 저한테도 화를 냈어요. 우리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고요. 그래서요? 저도 화가 났어요. 말다툼이 격해졌어요. 그때 제가 베란다에 있던 화분 받침대를 들었어요. 시동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휘두른 건 그냥 겁주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형수 머리에 맞았어요. 그 다음엔요? 형수가 쓰러졌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놀라셨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형수가 숨을 안 쉬었어요. 시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이어서 신우이를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민지 씨와 말다툼을 했다고요.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습니까? 형수가 제 방을 마음대로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어머니 허락도 없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퉜습니까? 네, 제가 따졌어요. 근데 형수가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집안일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신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말이 거칠어졌어요. 그때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화분 받침대를 휘둘렀습니까?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제가 막을 틈도 없었어요. 민지 씨가 쓰러진 뒤에 뭘 했습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형수 숨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베란다를 닦으라고 하셨어요. 혈흔을 지웠습니까? 네, 걸레로 닦았어요. 화분도 옮겼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동생이 잡혀갈까 봐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조사했습니다. 68살의 노인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시신 은닉을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사는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당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이불로 싸라고 했고 차에 싣고 나가라고 했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잡혀가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시신을 버렸습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건 사고였어요. 아들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신은 범행 직후 마당문을 잠갔습니다. 민지 씨가 밖으로 나간 것처럼 꾸미려고요. 그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날 남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지만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증거인멸 방조죄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체유기죄와 증거인멸교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을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였고 형수였고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지 씨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민지 씨는 시댁에서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작은 갈등이 쌓였고 그날 밤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마당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잠글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의 끈질긴 수사가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혈흔 하나가 사건을 풀었습니다. 창고에 제가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트렁크의 흙이 시신을 찾게 했습니다. 범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반드시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실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